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바는 C++라는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거는 강건성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강건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C++에 있던 다중상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도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C++에 뭘 도입했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동일한 이름의 그 메소드를 가진 여러 클래스들을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때 강건성을 기존의 C++보다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같지만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공유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우리는 원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함수를 정의할 수 없고 선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 8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자, 강의 노트를 좀 바꿔야 되는데 게을러서. 인터페이스 I라는 게 있어요. I. 그리고 거기에 F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구현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어떤 의무를 가져요? 어떤 의무를 가져요? 요 F라는 것을 정의할 의무를 가지죠. 정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추상 클래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 어차피 객체를 생성 못하니까 또 얘의 밑에 누군가는 저 F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클래스 하이라키하고는 달리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컴페어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봤죠. 그럼 저 인터페이스는 자바에서 존재하는 90% 이상의 클래스들은 다 구현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비교할 필요가 있으니까 객체들은 주로. 그럼 비교를 할 거면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메소드 이름을 뭘로 써요? compare2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즉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는 어떻다?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현을 다 해놨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G라는 거를 넣어야 되겠다. G라는 거. 뭔가 다른 거를 하나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넣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만들었던 클래스들은 컴파일 될까요? 안 될까요? 컴파일이 안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얘네들도. G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라이브러리를 갱신하면서 갑자기 컴페어러블에 compare2 말고 뭘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사용자들이 뭐라 그럴까?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욕을 할 거예요. 왜? 자기 코드를 새롭게 컴파일했더니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 8부터는 뭐가 추가됐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추가됐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라이브러리 틀들을 많이 바꿔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불가피하게. 근데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 인터페이스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넣어주면 어떻게 돼? 기존에 여러 만든 코드들 새 자바 버전에는 하나도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해결하려면 여기다가 최소한 빈 메소드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빈 메소드로 정의하면은 아까와 달리 어때요? 얘네들은 컴파일 돼요, 안 돼요? 컴파일 되겠죠? 왜? 선언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클래스들은 어차피 뭐예요? G를 안 쓰는 애들이죠. G 없이도 잘 돌아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G가 없어도 계속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에서 G 같은 거를 추가해야 됐는데 너 잘 돌아간 코드 재컴파일 하자면 안 돼. 이러면 이제 화나고 짜증나고 불편하니까 이걸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정의를. 즉 뭐다? 인터페이스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좋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새로운 피처들을 추가하고 그 피처들을 라이브러리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함수를 메소드의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게 했고, 정의할 때에는 앞에다가 뭐라 붙여요?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이게끔 했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새끼로 빠져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새로운 문법이 추가돼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의 개수를 늘리는 건 바람직해요, 안 해요? 키워드의 개수는 굳이 늘리는 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키워드를 쫙 살펴봐요. 아, 여기에는 디폴트 메소드로 해놓고 여기다 디폴트를 쓰면은 문제가 없다. 좋다. 그래서 디폴트라는 것을 여기다 붙이게 된 거예요. 디폴트는 원래 어디서 써? 하긴 대답하기 싫지. 디폴트 어디서 써? 응? 스위치문에서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일한 언어를, 동일한 키워드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언제? 뭐 하지 않으면 되지. 그치? 컴파일러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한 용어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C에서 보이드를 여러 용도로 써요. 반환 타입이 없을 때도 보이드 포인터라는 개념을 쓰고, 반환할 때 없을 때랑 보이드 포인터는 다른 거죠. 그렇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능들마다 새로운 키워드들을 언어에서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적은 언어 키워드로만 문법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야 만들기도 쉽고 배우는 사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뭐가 왔다? 디폴트가 왔다. 자, 그거 다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불필요하게 인터페이스에 객체 제한과 상관없이 메소드를 선언 아니라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것은, 원래 객체에서는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클래스의 객체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거, 그 메소드는 뭘 쓴다는 거예요? 상태를 활용해야 된다는, 상태를 활용한다는 거죠. 상태를 활용하지 않은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예요, 아니에요? 객체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면 돼요. 객체 메소드라는 걸 뭘 써야 돼요? 객체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상태를 활용하지 않은 메소드는 그 클래스에 있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 아래에 어떤 애들이 오는지 장담할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현하면서 A라는 애는 올 수 있구나. 그럼 A라는 애가 구현하면은 이렇게 해. B라는 애가 구현하면 그렇게 코딩도 못하죠. 그렇죠? 그럼 무식한 방법이죠.
1000개가 오는데 A에 대해서만 여기다 코딩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스위치문 갖고 뭐 코딩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코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끼게 할 수 있는 게 빈 메소드. 아니면 여기다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throw 뭐 unsupported operation. 예외를 발생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즉 인터페이스에 뭐죠?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했지만 별로 쓸모가 없다. 우리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피처를 넣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 없게끔 기존 코드들이 문제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몰라도 객체지향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활용해서 프로그램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거를 도입하니까 자바에는 없던 C++에서만 있었던 다중상속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뭐예요? A도 fu라는 걸 갖고 있고 B도 fu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몇 개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런 C는 A, B를 둘 다 구현하면은 C는 fu 함수를 몇 개 가져? 2개를 갖는데 어떤 놈을 쓰라고 하는지는 컴파일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에러가 나요. 문법 오류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클래스에서 중복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재정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싫어서 뭘 했어요? 다중상속을 안 만들었는데 이런 짓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자바에도 생겨버렸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설사를 해서 설사를 먹었더니 변비가 생긴다. 이거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부작용들을 없애야 되는데 얘는 이걸 도입했더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발생할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디폴트 메소드를 별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라이브러리에서 뭔가 피처를 도입하다 보니까 만든 거지 우리는 별로 활용하고 싶지가 않다.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그랬더니 또 이제 책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또 이 덕후들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용도 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런 예시를 이제 제시한 거예요. 저 예시를 보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잘 활용해 보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근데 설명만 드리면 여기에 setX, setY, getX, getY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뭘 추가할 수 있냐면 move라고 하는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getX에다가 델타X 더해서 그 값으로 새 좌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밑에 있는 클래스의 상태를 직접 접근을 안 하고 있죠. 밑에 있는 애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X와 Y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X인지 Y인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getX와 setX 하면은 그 자체가 바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무브로 애들들은 무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지 이게 여러 군데에서 좋게 활용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만 상태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 상태를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단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라는 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그거를 굳이 활용할 경우는 많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자바 8 이전에 나왔던 그 최초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가지고 프로그램 하셔야 됩니다. 즉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만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묶어줘서 이 하나의 리모컨을 갖고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하게 해준다. 소트를 만드는데 컴페러블 배열만 받게 하면은 뭐만 돼요? 거기에 오는 애들은 무조건 다 정렬할 수가 있어요. 왜? 걔네들은 다 컴페어 투 메소드를 가지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덕후들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이거 여기다가 쓰자. 근데 이건 뭐냐? 자, 네임드는 인터페이스인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갖고 있으려면은 set name, get name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set name, get name.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드는데 밑에다가는 set nickname, get nickname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 디폴트가 붙었죠. 그리고 이 안에 코드는 뭐로 돼 있어요?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저 named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어요. 내가 의무적으로 구현해야 될 메소드는 몇 개예요? 의무적으로 구현해야 될 것. 하나만 구현하면 돼요. set name. 그리고 보통 set name 만들면 모두 오버라이팅 하겠어요. get name도. 그런데 set nickname, get nickname은 안 해도 돼.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지.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에러는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set nickname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저걸 오버라이드 안 했는데 set nickname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외가 발생해요. 별로 원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또 책들에서 디폴트 메소드를 요 두 가지 같은 형태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는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조금은 조금은 그렇게 가치 있는 접근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해보고 싶으면 활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8이 되니까 디폴트 메소드라는 거 말고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를 추가했는데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에다가 뭘 넣을 수 있게 했냐면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를.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냐면은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렇죠? 매스 아시죠? 수학 관련 함수들은 다 여기 들어 있어. 사인, 코사인, 뭐 POW 뭐 이런 우리 많이 쓰는 함수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 있는 함수들은 다 뭐예요? 무슨 함수들? 스태틱 함수들이에요. 스태틱 함수들. 왜? 인터페이스에다가는 예전에는 뭘 못했어? 스태틱 함수들을 못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 매스라는 것을 클래스가 아니라 뭘로도 돼요? 인터페이스로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로도 매스라는 클래스를, 즉 스태틱 메소드만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포켓몬팡 안 만드는구나. 그 포켓몬팡에 제가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놨죠. 포켓몬 유틸리티인가? 인터페이스 있죠. 거기에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몇 개의 상수들하고 두 개의 스태틱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바 8 이전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 스태틱 메소드는 어디다 정의해야 돼? 클래스에다 정의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터페이스로 정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바에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뭐만 달라요? 얘는 컬렉션 인터페이스고 컬렉션스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따로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메소드들은 컬렉션스라고 하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컬렉션들이 갖춰야 되는 메소드들은 컬렉션에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두 개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클래스 하나 만드는 일은 불필요하게 됐어요. 인터페이스만 만들고 거기다가 인터페이스들 만들고 스태틱한 메소드들도 같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갈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편하지. 아, 이거의 인터페이스 이름 그거고 클래스 이름 이거구나. 스태틱 함수 불렀을 때는 S 붙여야 되겠고 인터페이스는 S 아니구나.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자바 8에는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하게 했다. 그러니까 왜 정했는지 알겠죠? 네, 스태틱 메소드.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굳이 스태틱 메소드만 가진 애들을 클래스로 만들 이유가 애초에 없었죠. 걔는 어차피 뭐예요? 객체를 생성해요, 안 해요? 생성을 안 하죠.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스태틱 함수를 거기다 정의하게끔 해서 해놨던 게 좋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으면 참 훌륭했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요 부분은 다음 학기부터는 좀 챕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내부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고요. 내부 클래스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클래스 안에다가 또는 어떤 메소드 안에다가 정의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그래요. 제가 혹시 제 자료구조 수업 듣는 학생들 보면 C++에서 그거 할 때도 인오더 할 때인가 어딘가 그냥 거기서만 쓰는 별도 자료구조를 그 함수에다만 정의해서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구조체는 어디서만 써요? 함수에서만 쓰는 거죠. 그 함수에서만. 그 함수에서 쓰는 구조체를 우리가 굳이 하나의 별도 파일에 만들 이유도 없고 다른 데다 만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특정한 위치에만 제한되면은 굳이 그거를 이렇게 다른 것들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어디서만 접근할 수 있게 거기서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라는 것은 그 클래스만 쓰는 거고 함수에서 내부 클래스를 만들면 어디서만 써요? 그 함수에서만 필요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부 클래스 핵심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바가 이상한 짓을 좀 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자, 요것도 제가 노트에는 잘 준비가 안 된 건데 여러분 후배들은 또 이쁘게 만들어서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를 불러요. g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런데 이 g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동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게임이다. 그럼 이 사람이 칼을 갖고 있으면 칼을 가지고 싸우고 총을 갖고 있으면 총으로 싸우고 칼도 총도 없으면 주먹 갖고 싸우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옛날 방식은 여기다 어떻게 해? if문 쓰는 거지. 그치? if문 써서, 너 칼 있니? 총 있니? 보고 이제 코딩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어떤 객체를 던지는 거예요. 객체를 던져서 그 객체에 g라는 함수를 부르게끔 해요. 그러면 요 객체들은 칼로 싸울 때 하는 기능을 함수를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총을 가지고 싸울 때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주먹 갖고 싸우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뭘 던져할 수 있냐면 객체를 던져라는 거예요. 객체. 그렇죠? 우리가 자바 8 이전에 함수형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원시 타입하고 객체밖에 없죠. 그럼 원시 타입 던져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열거는 비슷하게 칼, if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객체를 던질 수밖에 없지. 이 함수를 달리하려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럼 객체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객체들은 다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함수를 갖고 있어야 돼? G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뭘로 정의할까? 이거의 타입은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뭐 파이팅 전략, 파이팅 스트래티지 해놓고 여기에 G라는 걸 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A라는 애는 클래스인데 G라는 애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의 객체를 여기다 던지면 요 행위가 할 거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B implement 요걸 하고 있으면 B 객체를 던지면 B 객체의 그 전략을 써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 8 이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수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함수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함수를 어디다 정의해요? 어떤 클래스에다 정의해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객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클래스 A인데 상태도 하나 없고 뭐만 딸랑 있어요. 함수만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클래스예요? 객체예요? 아니죠. 왜? 우리는 객체라는 건 뭐예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를 달리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 객체라고 불렀죠. 근데 이런 애들, 요 G함수만 딸랑 갖고 있는 애들은 상태도 없고 함수만 딱 하나 갖고 있어요. 함수만 딱 하나 갖고 있는 애를 클래스로 정의하려 보니까 조금은 짜증나고 이게 되게 어때요? 단순하죠. 단순하고 이게 글로벌하게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얘를 어디다 정의해? 내부 클래스 형태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 객체를 던질까? 지금은 객체 안 던져도 되죠. 뭘 던지면 돼? 함수를 던지면 돼요. 함수를. 예제로 보시면 자, 요 코드를 보세요. 우리 봤던 코드예요. 그럼 여기에 뭐냐면 button.setOnAction 하면은 이거 뭘 하는 거예요? 버튼은 우리가 클릭했을 때 하고자 하는 행동을 등록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등록시킬 때 우리가 필요하게 등록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함수죠.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을 함수로 정해 놓고 그 함수를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바 8 이전에는 함수를 등록할 방법이 없었죠.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하고 거기다가 코드를 하나 만들고 그거에 뭘 넣었어요? 객체를 전달한 거예요. 그럼 이 서렌 액션에서는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니까 어떤 메소드가 반드시 있어요?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등록된 객체에 뭘 불러요?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서도 똑같은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어요? 객체를 전달했어요? 아닙니다. 함수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핸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내 마음대로 정했어요. 버튼 클릭. 그리고 이 함수는 어때요? 누구 거예요? 이 메소드는 누구 거? 클릭 미 거죠. 그렇죠? 그럼 클릭 미 거면 클릭 미는 그 멤버로 있는 저 BTN을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자, 다시 아까 거를 봐요. 여기서도 뭘 접근해야 돼?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했어요? 버튼에 있는 글씨를 바꿨죠. 버튼의 이름에 있는 글씨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버튼이 필요하죠. 그 버튼은 누구 거예요? 클릭 미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를 쓸 수 있어요.
내부 클래스면. 만약에 얘를 여기다 내부 클래스 정의하지 않고 밖으로 뺐어요. 밖으로 뺐어요. 외부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또는 이 클래스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면 이 버튼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 btn이라는 걸 접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랑 다른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를 내가 접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 짜야 돼? 이 버튼 핸들러 생성할 때 뭘 넘겨줘야 돼요? 버튼이든 뭐든 다 넘겨줘야 돼요. 그 클릭했을 때 해야 되는 일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다 또 던져줘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클래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어마막지하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바 8 이후에는 저런 식의 내부 클래스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 뭘로 하면 돼? 이제 며칠 배우게 될 함수형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겠고, 내부 클래스는 그럼 무슨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내부의 구조체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때,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 내부의 구조체를 만들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자료구조 배웠죠?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 연결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연결구조는 무슨 구조체가 필요해요? 노드라는 구조체가 필요하죠. 그 노드라는 건 밖에서 필요해요? 아니죠. 밖에서는 뭐만 던져? 정수면 정수만, 문자만 던지는 거고, 그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노드를 만들어서 각각 그 사용자가 준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 노드라고 하는 건 누구만 쓰는 거야? 그 연결 구조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 구조 안에서 우리가 struct 하듯이 C++에서 뭐 클래스 하듯이 자바에서도 자바는 뭐 structure라는 건 없으니까 클래스로 필요한 어떤 내부 구조체를 만들 때 뭘 쓸 수 있어요? 내부 클래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클래스 전체적으로,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전체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만 필요하겠죠. 특정 함수에서 필요한 거는 그 함수에다가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애들은 뭐만 가지고 있을까? 멤버랑 생성자만 갖고 있어요. 멤버랑 생성자만. 왜? 간단하게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멤버도 다 프라이빗도 아니고 퍼블릭으로 만드시면 돼요. 왜? 밖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내부 클래스를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쉬었다가